미국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까지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내놓은 내년 경제와 금리 전망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금리를 내년에 3번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을 연준이 처음으로 내놓으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큰 고통 없이 물가를 잡는 소위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함께 내놓은 게 컸습니다. 우선 기준금리는 현재 5.3% 수준에서 내년 말 4.6%로 내후년 말에는 3.6%까지 내려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 3번, 내후년엔 4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물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 인하란 언급 자체를 꺼려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먼저 인하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When will it becom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the amount of policy restraint in place? That begins to come into view and is clearly a topic of discussion out in the world and also a discussion for us at our meeting today. 동시에 미국 성장률이 내년엔 올해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적을 걸로 분석했습니다. I have always felt since the beginning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the economy could cool off in a way that enabled inflation to come down without the kind of large job losses. 이런 발표 직후 뉴욕 주가는 1% 넘게 오르고 반대로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범주 특파원, 오늘 이제 미국의 결정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먼저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번 내릴 거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연준 위원이 모두 19명이 있는데 각자가 내년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내놓으면 이걸 모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이 도표에 한 사람당 점을 하나씩 찍어서 이걸 우리말로 점도표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발표된 점도표를 보시면 맨 왼쪽이 현재 올해 말 예측인데 19명이 동결에 모두 모여 있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내년 말 전망을 보시면 3칸 아래 그러니까 3번 인하될 거란 쪽에 가장 많은 6명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석 달 전 발표됐던 점도표를 보면 올해보다 한 칸 아래에 가장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3개월 전만 해도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까 이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 만에 3번 인하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준 의장이 얼마 전만 해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상황이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뭡니까? 네, 한 달 사이에 금리가 조금 물가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누그러질 거라는 예측은 했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좀 많이 풀어졌죠. 이 부분은 연준이 물가를 잡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책임지는 임무도 같이 맡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좀 잡다가 만약에 일자리가 위험해지겠다 싶으면 금리를 내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물가가 좀 내려가는 상황에서 현재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 일자리 혹은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가 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쯤에서는 좀 숨통을 트이는 그런 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자, 요즘 워낙 이자 부담이 다들 크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금리를 좀 내려야 우리도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미국 금리 언제 그러면 얼마나 내려갈 걸로 보입니까? 네,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내년 첫 번째 금리 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1월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 회의가 3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3월에 아마 처음 내리지 않을까 이게 시장의 공통된 전망이고요. 연준 위원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3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더 내릴 수 있다. 5번, 6번 얘기까지 확률이 한 50%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보다 1.5%포인트까지도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오늘 시장이 이 발표를 더 반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강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오르며 코스피는 2,540선을 넘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값은 강세를 보이니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4원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금리도 내려 주식, 원화값, 채권, 트리플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우리나라 금리 인하 시점을 점치는 분위기지만 시기를 놓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지나친 기대감에 선을 그었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이 될 때까지는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정책 방향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시장 불안에 경기 둔화 등 금리를 낮춰야 할 요인과 3%대 물가 상승률에 불어나는 가계부채 등 쉽사리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변수가 공존하며 한은은 그간 고심 속 7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습니다. 일단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니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인하 여력이 큰 만큼 미국의 금리 인하에 당장 한은이 행동에 나서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내수, 소비나 투자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세가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인하 고려 요소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계부채 그리고 주택시장 관련해서도 여전히 좀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당분간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며 성장 지표와 물가 그리고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전망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올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최소한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지난 9월 이후에 3번째 동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고금리 시대가 끝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 9월, 11월 이어서 3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금리 동결 얘기가 나왔지만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좀 쏠려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연준의 발언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금리 인상 행보는 이제 끝났다라고 거의 종결을 짓는 것 같은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간밤에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최고치에 근접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물가 오름세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들은 연준한테 굉장히 좋은 게 인하를 할 수 있는 경제 사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더 가파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까지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걸로 시장에선 보고 있나요? 네, 이 월가 기자들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파월 회장이 뚜렷하게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하겠다 말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하는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주었는데요. 일단 연준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2%인데 2%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이뤄질 텐데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 정도까지 하는데 네. 이게 내년에는 한 4.6까지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추측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가 눈앞에 왔다 하니까 그야말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그래서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우 같은 경우는 최고치를 도달을 했고요. 네. 다른 지수들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이 금리 인하 시그널도 시그널이지만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에 그렇다면 경기 침체는 있느냐, 과연 연착륙이 가능하냐 이게 이슈였는데요. 이 파월의 발언을 들어보면 침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경제 지표를 보면 침체가 될 근거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침체 없이 연착륙이 가능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상승했고요. 요즘 환율도 굉장히 이슈인데요. 처음으로 환율이 1,295원, 그러니까 1,300원 아래로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1,300원 아래의 환율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이제
몇 차례, 세 차례, 최소한 세 차례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 한국과 미국 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굉장히 이제 지금 우려가 될 것입니다. 이 한미 금리차 확대가 된다면 자금 이탈 우려가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지금 서민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이자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아무래도 조만간 금리 동결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의 시각들이 많아지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은 좀 지켜보면서 금리 동결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 좀 더 경제 지표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네. 그럼 부동산 시장 좀 볼까요? 지금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2달 연속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뭐 분양가 대폭 할인 이런 선전하는 포스터들 많이 봤는데요. 이 전국의 부동산 거래량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10월에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올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봤더니 이 76,90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8월에는 거의 9만 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1만 건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해 최저치가 약 6만 건을 상회하는데요. 거의 최저치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사를 많이 가는 가을에도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아파트의 거래량이 무려 8%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아파트 값도 같이 내렸다는 얘기인데 네. 올 들어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이 부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부산이 2023년에 부동산 가격이 무려 8.47% 떨어졌고요. 그 뒤로는 대구가 그 2위를 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산에는 지금 입주 물량 포탑까지 이어져서 분양가보다 매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P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부산의 그 하락률이 굉장히 좀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이 시장이 계속 침체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부동산 PF 문제잖아요. 네, 이 PF 문제도 지금 지방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한 분양사가 지금 뭐 디폴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을 보면 이 부동산 PF의 취약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이거를 좀 더 취약 부분 관리를 만전에 기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사실 시장에서도 증시가 올랐지만 건설 관련주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자, 앞으로도 이 PF 관련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첫 기사라고 전해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멋진 참 속도가 빠르긴 한데 인구 감소의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마저도 이 한국의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거의 헤드라인에 실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5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고령 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균 나이가 그때 되면 63세가 된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202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게 2041년에는 4천만 명대로 가라앉고 그 이후에 50년 뒤에는 거의 3천만 명을 하회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50년 뒤에는 인구의 절반이 65세 고령 인구가 된다. 네. 참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